첫 거래 일에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힘이었습니다. 삼천 고지를 앞두고 공존하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짚어봤습니다. 식약처가 다음 달 접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일부의 도입을 2월로 앞당기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을 막겠다며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 대책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놔두고 있었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폭탄을 맞은 상태로 진짜 갈기갈기 찢어진 거죠.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되자 일부 헬스장 업주를 중심으로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스장 문을 다시 열었다는 인증사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이슈가 정치권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에 막힌 이낙연 대표는 사면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의 반발은 계속됐고 야권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학대로 숨진 사건이 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형량이 훨씬 무거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팩트맨이 따져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 힘차게 보내셨습니까? 이 주식시장은 어느 때보다 힘찼습니다. 이 강세장을 불마켓 황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소해해인 신축년 첫날 이 황소처럼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려 이 사상 처음으로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올라 꿈의 코스피 3,000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관은 팔자세였지만 개인,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의 매수 힘은 그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첫 소식 홍유라 기자입니다. 새해 첫 증시 개장일인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47% 급등한 2,944.45에 마감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지난해 증시 마감일에 세웠던 기록을 바로 갈아치웠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03포인트 오른 2,874.50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엔 오르내리며 주춤하더니 다시 오름세를 타고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지난해 동학개미로 불리며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온 개인들이 오늘도 1조 28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1조 1,851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84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8만 3천 원, SK하이닉스 12만 6천 원으로 마감하며 나란히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LG화학도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3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시가총액 500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등 국내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호재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9.20포인트 오른 977.61을 기록하며 1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일아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꼬박꼬박 저축해도 이자는 너무 낮고 부동산 투자는 엄두가 안 나니 증시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에 나서야 할지 이제는 빠져나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재 기자가 투자자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부동산에 진입하기에는 기초 자산의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도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하고 따로 가도 또 힘이 있어서 잘 될 것 같고요. 분위기도 또 좋고. 저금리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세계 경제도 백신 접종으로 올해부터 반등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주요 증권사들도 앞다퉈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3,000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유지될 거고 한 15% 정도까지도 오르겠다 올해 지수로. 15% 정도만 오른다고 해도 3,200에서 300 사이 정도 되거든요. 카카오뱅크,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대여급 기업들이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것도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법을 안에 있을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대표 기업 중심으로만 좀 운영을 해가면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변종과 백신 부작용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오르는 건 주식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월 이후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대였던 코인 하나가 지금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처음으로 코인 한 개당 3,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3월 548만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575%, 무려 5배 넘게 오른 겁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 역시 1년 전 14만 원에서 지금은 110만 원대로 6배 넘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레이저에 많이 넣고 있고요. 올해만 10배 정도 먹었죠. 한때 위험 자산으로 인식됐지만 같은 기간 금값이 25%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금보다 더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 등 돈을 찍어내면서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올라간 것도 한몫했습니다. 투자회사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만 비트코인 공급엔 한계가 있다며 비트코인이 우리 돈 4억 3천만 원대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가 늘어난 것도 가상화폐 열풍에 불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전자결제 회사 페이팔은 올해부터 거래에 비트코인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Calling it a currency is not a currency, is not unit account, is not a means of payment, is not a single numeraire, is not a stable store of value. Secondly, is not even an asset. 여기다 달러 가치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나설 경우 3년 전처럼 폭락장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1,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 새해가 밝자마자 전 세계는 최대한 빨리 많이 맞히는 백신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맞히는 안을 검토 중이고 영국은 전 세계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에 착수했는데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여서 다음 달부터 바로 접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를 40일 이내로 마치기로 했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 절차도 20일 안으로 단축할 예정인데 두 절차 모두 동시에 추진합니다. 예방접종은 금년 1분기 2월부터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를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절차만 마무리되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과 시설 거주노인 등이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세계 첫 코로나 백신 접종 국가인 영국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평균 예방률 70%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상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도 1회당 4,400원으로 저렴해 접종률이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1, 2차 접종 간격도 기존 3에서 4주에서 최장 12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We recognise that extension to 12 weeks allows us to get the initial vaccine to more people and protect larger parts of the community.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박하자 미국에선 백신을 맞기 위한 밤샘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물량 부족에 쪼개기 접종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신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반토막 백신, 두 백신을 혼용해 맞는 섞어 백신 의견이 나왔지만 안정성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 정부는 미국 화이자 백신도 다음 달에 일부라도 들여올 수 있도록 민간 채널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 백신 모두 상반기 내에 도입되는 건데요. 하지만 화이자 백신을 들여온다 해도 한 달 만에 영하 70도 유통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다음 달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중 화이자 백신 도입 시기를 당장 다음 달인 2월로 앞당기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화이자 물량의 일부를 2월 도입하기 위한 민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3, 4분기부터 물량이 공급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조기에 공급을 받기 위해서 계속 화이자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월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내 접종을 위한 식약처 허가 심사에만 최소 40일이 걸리는데 화이자는 아직 허가 신청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 영하 70도 이하로 유통하는 체계인 이른바 콜드체인도 한 달 안에 준비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방역당국은 3월 안에 별도 접종센터를 최대 250곳 지정할 계획인데 현재 초저온 냉동고 구입을 위한 조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죠. 이런 걸 자꾸 여기저기 배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계산하에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화이자 같은 거는 자꾸 그렇게 옮기면은 방역당국도 영하 70도를 유지하는 접종센터 구축이 가장 오래 걸리고 난이도 있는 준비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이지만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술인데요. 러시아는 백신 접종 앞뒤로 2달 가까이 금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봉쇄 속에 대부분의 술집은 밤 9시에서 10시쯤 문을 닫습니다. 그러자 우울감을 호소하며 집에서 음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 금주는 필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최상의 면역 체계를 위해 접종 전후로 알코올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한 응급의학 전문의는 와인 3잔을 마시기 전후의 혈액 샘플을 비교한 결과 신체의 면역 반응을 높이는 혈액 속 림프구 세포 수치가 음주 후 50%까지 낮아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에선 백신 접종 2주 전부터 술을 마셔서는 안 되며 1차 접종 후에도 금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четко понимать, что эти 42 дня от первой инъекции до последнего 42 дня – это период формирования иммунитета. 백신 접종 앞뒤로 56일은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술 많이 먹고 그러면 당연히 몸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나빠져서 면역을 활성화하고 기능이 잘 생기고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림프구가 바이러스 등에 대한 면역 반응을 결정한다며 백신을 맞기 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번에는 요양병원과 구치소 방역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병원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정부가 어제 급하게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통째로 코호트 격리하는 대신 확진자와 음성 환자를 분리하기로 했는데 이 새 대책 때문에 병원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휠체어에 앉은 환자를 구급차에 태웁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요양병원 환자를 치료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요양병원은 환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를 제외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음성 환자를 같은 병원에 두는 동일 집단 격리 대신 한 집단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분리한다는 방역당국 대책에 따르는 겁니다. 이 요양병원은 한 달 전 점수검사 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관련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확진 환자 1명을 인근 조선대병원 등으로 옮겼고 남은 확진 환자도 다른 시도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할 계획입니다. 오늘 가실 분이 35명이라나요? 네. 그 내용에 포함이 안 됐다는 지금 나이가 지금 90이 계셨는데 문제는 병원에 남은 240명에 이르는 음성 환자입니다. 추가 감염을 막으려고 비접촉 음성 환자 중심으로 환자의 30%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이지만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음성 1차 나왔지만 또
계시다가 잠복기가 있으니까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또 저희까지 또 피해를 볼. 광주시는 다른 요양병원들과 병상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뒤늦게 대책이 나오다 보니 병상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 대책에 따라 환자들을 새로 나눠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분류 자체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투입한 인력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요양병원의 목소리는 서채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어제 요양병원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 중 한 집단은 다른 병원으로 보내 추가 감염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확진자와 비접촉자, 밀접 접촉자 등으로 환자 유형을 구분하고 공간과 종사 인력을 철저히 분리하여 환자 간의 교차 감염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상당 기간 동일 집단으로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밀접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구분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씩은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이기 때문에 다 접촉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가 투입할 인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전문 돌봄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 걱정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대소변 다 하고 여기 안에 이거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환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해요. 안 하고. 집단 감염 초기에 나왔어야 할 조치가 긴급 대책이라며 지금 나온 것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놔두고 있었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폭탄을 맞은 상태로 진짜 갈기갈기 찢어진 거죠, 사실. 긴급 대응팀 파견도 병원에 따라 들쑥날쑥입니다. 경기 고양시와 인천 계양구의 요양병원에는 아직 대응팀이 오지 않아 여전히 병원이 통째로 격리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볼 정도로 요양병원 내 돌봄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전국 요양보호사 협회 등을 통해 돌봄 인력을 구해보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보호사들이 고령층이라 코로나 고위험군이라는 점이 걸립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자체별로 긴급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요양보호사협회 같은 돌봄 인력 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보유한 기존 인력으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추가 모집을 홍보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갈 수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발생이 되고 114명입니다. 한 4분 정도 지금 다 가겠다고. 자가격리자하고 확진자 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이 아무래도 따르니까. 하지만 요양보호사들 대부분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이어서 선뜻 나서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있었거든요.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생계 때문에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된다 막 이렇게 아니면 너무 극한 상황이고. 과거 의료진에 비해 안전조치가 뒷전으로 밀렸던 경험도 지원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똑같이 방진복 다 주고 하느냐, 보호조치 다 해주느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런 얘기. 고령이면 지원을 해도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에 나가면 시설에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는 동안 의료진들은 돌봄과 치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의료원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옮겨진 치매 환자를 돌보던 30대 간호사가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서 현재까지 1,091명입니다. 이제 수용자 10명 중 4명꼴로 감염된 셈입니다. 더 참담한 건 당초 음성으로 분류됐던 수용자들까지 검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확진자로 재판정된다는 겁니다. 수용자들의 이딴 폭로처럼 무증상 감염자들을 초기에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서 추가 감염이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교정당국의 총책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런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해드렸죠. 불안한 수용자들이 그동안 마스크를 직접 구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핵심 자재 부족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건 지난해 2월. 당시 여주교도소 수용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사게 해달라며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국은 담당 부서인 교정본부로 진정을 넘겼고 교정본부는 7개월이 지나서야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 물품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마스크 속 철제 코받침 때문에 안전과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교정본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구매 물품에 포함된 건 광주교도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던 지난해 11월 25일이었습니다. 마스크 늑장 지급은 동부구치소 대규모 감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교정시설에 따라서는 마스크 지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확진자가 나온 곳은 하루에 한 장씩 지급되지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은 일주일에 3장 수준인 겁니다. 동부구치소는 내일 6차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내일 추적 검사를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교정당국의 방역 조치가 적절했는지 법무부에 공개 질의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며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불복 움직임까지 있는데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헬스장을 연 업주들이 인증샷까지 올립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김재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서로 거리를 둔 채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헬스장은 더 이상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며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벌금보다 하루에 환불 금액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장 회원도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식당보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헬스장이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옆에 막 부닥치면서 운동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각자 개인 운동하고 그런 거니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헬스장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을 열었다는 인증샷을 앞다퉈 올리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방침에 순응했던 업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신규 회원이 몰리는 새해 특수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회원분들을 유입을 시킬 마음에 조금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연장 조치를 해버리는 바람에 정신이 지금 완전히 멘붕인 상태인 거죠. 기존 회원의 등록 기간은 계속 연장해줘야 해 폐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만 있어도 월세와 기본적인 관리비, 그다음에 은행 이자는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실내 체육시설도 유동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17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전국 스키장은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떤 모습인지 강경모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눈 덮인 은빛 경사로를 스키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문을 닫았던 전국의 스키장들이 열 하루 만인 오늘 다시 문을 연 겁니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철저하게 이제 저희도 소독하고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 마스크나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 스키장의 오늘 하루 입장객은 400여 명.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선인 6,200명까지 입장 가능하지만 크게 못 미칩니다. 평소 스키어들로 북적이는 푸드코트는 지금은 운영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테이블 주변에는 출입 통제선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키장 내 대형 카페도 영업을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식사나 간식은 집에서 싸온 음식을 차량 안에서 먹는 이용객도 많습니다. 음식을 싸갖고 와요. 텀블러에다가 보온병에다 따뜻한 물하고 간단하게 간식거리. 그렇게 해서 저희는 먹고 있어요.
하지만 경사로나 주차장 등지에선 이용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입장인원 제한에 밤 9시 이후 야간 스키는 계속 금지되면서 인근 상인들은 여전히 울상입니다. 지금 문을 확실하게 닫는 것도 아니고 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임대료는 나가고 저희는 벌이는 없고 너무 힘들죠. 이용객이 늘어나는 이번 주말에도 스키장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있을지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배달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죠.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본업 대신 배달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현장 카메라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서울 시내에서도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배달 자전거도 생겼는데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배달원으로 나섰는데 그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역을 나오는 양세중 씨. 본업은 헬스 트레이너인데 한 달 전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이 3번째 무급휴가거든요. 그냥 한 달치 급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고민이 아니고 이건 해야겠다 싶어서 발표한 날 바로 앉아서 신청을 했죠. 지도 보고 주소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대짜 시키거나 3인분 이상 시키면 좀 무거운 편이에요. 10kg는 될 것 같은데요. 음식을 수령하고 배달하는 데까지 약 20분. 한 건당 4,000원에서 공휴일에는 많으면 8,000원까지 법니다. 이제 오늘 한 것부터 해서 일주일에 많이 하면은 하루 6시간 정도 하는데 한 15만 원? 배달 주문이 뜸하면 한참을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하 13도까지 내려간 2020년 마지막 날이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몇 겹 입으셨어요? 오늘 3겹. 바지도 지금 2개고 여기 양말도 2개고 신발 요 안에 발가락 커버도 있거든요. 집에 있는 거 다 껴입고 나왔어요. 패딩 있고 안에 바람막이 있고 포로 된 거 여기에서 3겹. 근데 땀이 식으면 네, 그래도 안 쉬어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여성 라이더도 늘었습니다. 신모 씨는 카페 사장, 헬스 트레이너 2개의 직업을 가졌지만 최근 전기 자전거로 배달 일도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회원들 마주치기도 하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회원님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까지 고생하냐고 이럴 때 좀 무안하긴 해요. 돈을 벌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인 셈입니다. 주변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도보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다이어트나 운동 삼아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 앞에 두고 가라는 주문이 많아져 안전에 대한 부담도 덜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상민 씨는 오후 5시가 되면 가게를 맡겨두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수고해. 차 안에 치킨 냄새가 배었습니다. 치킨을 발견하셨나봐요. 차에서 치킨 냄새가. 네, 음식 냄새가 많이 배어 있습니다. 제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끔 배달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날카로울 수 있는데 왜 이제 가져오냐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반품 취소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게 없어서.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배달에 뛰어드는 겁니다. 수요에 비해 배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새해 들어 기본 배달비는 또 올랐고 각종 할증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수익과 효율성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 매장에 들어오는 배달을 처리하는 것보다 배달을 다른 거를 더 많이 처리해서 수입을 좀 더 취하고. 저희가 만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가 덮친 이번 겨울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웅입니다.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해 보상 대신 재난위로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전국민 지원금의 정치적 위력을 경험한 야당은 4월 보궐선거용 선심성 정책은 아닌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 국민에게 다시 지원금을 주자는 제안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데 대해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버팀목으로서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시달린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자는 겁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이전 최고위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공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민 추가 지급 규모나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운을 띄웠습니다. 월 100만 원씩 긴급하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저는 나름대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후 4월 총선 전에 지급 방침을 정했고 다음 달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궐선거 직전에 지급될 경우 선거용 선심쓰기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새벽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중계되는 동안 이렇게 이낙연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실시간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당내 강성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 반면 사면 제안의 의도를 의심하던 야당은 여당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절차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질서 있는 논의입니다. 집권당이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에 관련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당내로 안정되게 수렴되고 국민들과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당내 여론부터 추스르고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쌓은 뒤 사면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수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은 필수라는 겁니다. 질서 있는 논의 원칙에 따라 이낙연 대표는 조용한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면을 비롯한 통합 구상을 설명하고 당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통합 행보에 나섭니다. 그러나 사면론을 두고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안민석 의원도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고위 회의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동안 이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는 비판 댓글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반성과 사과가 사면 조건으로 거론된 데 대해 야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장난쳐선 안 된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보다 먼저 사면을 제안한 여권 인사가 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인데요. 지난해 5월 사면을 제안하면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할 것 같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될 것 같은 이유를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5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습니다. 여권의 주요 인사 중에선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문 전 의장은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했지만 성격을 아는데 대통령의 민정수석대 태도를 보면 아마 사면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선 이번에는 사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에 대한 기대가 바뀐 이유론 문 대통령의 원칙론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엔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면할 수 없었지만 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만큼 이번엔 사면이 가능할 것이란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문 전 의장은 정치의 본령은 통합이고 위기 극복을 위해선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신년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체로 야권 후보가 유리한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 단일화라는 변수가 남아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단일화가 쉽지 않다며 3자 대결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찬우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겨루는 3자 대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당내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안 대표와의 단일화가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힘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인데 책무예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김 위원장은 지난 1995년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선거 초반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박찬종 후보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하락세를 보인 반면 제1야당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조순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야권이 후보 단일화 없이 승리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상위권 지지율을 기록한 안철수 대표도 후보 단일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권 교체의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시작이 될 겁니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이제 와서 무슨 내용일까요? 네,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추모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 이 가슴 아픈 일인데요. 네. 여러 의원들이 오늘 동참을 했어요. 네, 동참은 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논란이 될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이고 곧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인데 그때는 뭘 하고 이제와 이러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로 수년째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지내는 거지 유기되어서 시설에서 지내합니다. 저도 그런 안타까운 아이를 키웠죠.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군요. 자,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이 대책 법안들을 내놓긴 하는데 처리가 잘 안 돼요. 네, 현재 국회에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80개 넘게 발의돼 있는데요. 처리된 건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뿐입니다. 아동학대범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처벌법은 모두 계류 상태입니다. 지난해 6월 천안에서 계모가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난 뒤 우후 죽순으로 발의만 한 겁니다. 네, 이러니 민생은 외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소통 과잉 후유증. 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과잉으로 한다는 건가요? 네, 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소통 과잉이 있어가지고 말리는 역할을 주로 한 게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소통을 못하게 말리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통을 많이 했다는 얘기군요. 당시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 정무수석이었는데 노 전 대통령 소통을 많이 하긴 했었죠. 네, 임기 5년 동안 직접 나서서 한 브리핑, 간담회, 기자회견 등이 150회 정도 되는데요. 돌발 발언도 종종 나왔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그렇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저비용 후보입니다.
야당이 저 발언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까지 했는데 저런 모습을 아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앞에 나서는 걸 꺼린다. 이게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분석이군요. 네, 임기 초에는 문 대통령도 소통을 강조했었지만 공식 기자회견은 약 1년 전 신년 기자회견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신년 기자회견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하면 뭐 부동산, 검찰, 백신, 사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오늘의 열왕야랑은 보고 싶다로 전해봤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 기자회견은 소통과는 분명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23만 명 넘게 동참했는데요. 살인죄 적용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혐의부터 볼까요? 양모는 아동학대 치사로 살인죄 적용 안 했고 양부는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고 있죠.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같고 살인죄는 사형 선고도 가능한데요. 법정형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10년에서 16년, 아동학대 치사죄는 기본 4년에서 7년형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죄 입증을 위해선 범행의 증거, 방법, 또 고의성 입증돼야 하는데요. 16개월 아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 입증 가능성 있을까요?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런 상처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공소장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인정되는 게 미필적 고의인 거거든요. 여성 변호사회는 물론 앞서 의사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살인죄 적용해달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13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공소장 변경 될까요?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검사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후 재판부 허가가 나면 살인죄로 죄목 변경 가능한데요. 검찰은 지난달 전문의에게 사망 원인과 관련된 재감정을 의뢰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감정 결과는 물론 기존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명절 과일 선물 전통적으로 사과와 배가 터줏대감이죠. 그 자리를 씨 없는 연두색 포도 샤인머스켓이 넘보고 있습니다. 인기 이유를 김유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해부터 북적이던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들어가자마자 큰 진열대 하나를 차지한 과일이 있습니다. 수입산 포도를 팔고 있는 대형마트 과일 코너입니다. 바로 옆에선 국내산 샤인머스켓을 팔고 있는데요. 과일 코너를 거의 잠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수입산 포도에 비하면 무려 4배에 달합니다. 보자마자 장바구니에 담기도 하고 긴 고민 끝에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씨가 없어서요.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최근 2, 3년 새 인기가 높아지며 국내에서 재배하는 농가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에 포도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샤인머스켓으로 갈아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만 해도 한 송이에 15,000원을 웃돌던 가격은 최근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내리니까 좀 부담이 없죠. 이 정도가 저희가 먹는 부담이 설 선물 세트에 새로운 감자로도 떠올랐습니다. 전통적인 인기 상품인 사과와 배의 매출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반면 샤인머스켓의 매출은 지난해 125%나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태풍과 폭우로 작황이 안 좋았던 사과와 배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맛도 좋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샤인머스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는 20일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를 낸 다음 날 같은 공화당 소속인 조지아주의 브래드 레펜스퍼거 국무장관에 전화를 겁니다.
The ballots are unsigned. The ballots are 부정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The people of Georgia are angry. The people of the country are angry.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11,779표 차이로 졌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호통까지 쳤습니다. Well, Mr. President, the challenge that you have is the data you have is wrong. No, I know you don't. No, you don't. That's a criminal offense. So, look, all I want to do is this. I just want to find 11,780 votes. 통화독음 파일을 공개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한 주를 압박해 결과를 뒤집으려 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폭로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인사는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Have you all heard about that recorded conversation? Well, it was, yes, certainly the voice of desperation. And it was a bald-faced, bold abuse of power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 의회는 오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개표를 진행하고 대선 당선인을 최종 확정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같은 날 대규모 선거 불복 집회를 예고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신중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윤 총장이 쓴 방명록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썼습니다. 지난해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썼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가 빠졌죠. 최근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밤 9시 이후에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 낮에 술자리 한다는 분들 있죠. 전남 순천시는 아예 낮술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당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겁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검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공산주의 같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나라방 뉴스도 볼까요? 미국 연방의회 개원 첫날 있었던 일인데요. 하얀 정장을 입은 여성 의원들 사이에 붉은색 저고리와 푸른색 한복 치마를 입은 의원, 단연 눈에 들어오죠.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계 여성 연방의원 스트링랜드 의원이 이렇게 멋진 한복을 입고 등원한 겁니다. 이번 의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이 동반 입성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번보다 더 센 북극 한기가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덮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해서요.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 기준으로 무려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겠고 여기에 서해안과 내륙에는 눈폭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전라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눈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1에서 3cm의 눈 소식이 있는데요. 기온이 낮아서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내일 아침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일 한낮에도 많은 곳에서 영하권에 머무는 만큼 이번 주에는 한파와 폭설 대비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거기요. 20년 전쯤 유행했었던 새해 인사였죠. 한때 부자나 성공을 꿈꾸는 대신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소확행, 욜로 이런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까지 온통 돈 얘기입니다. 월급으로 소소한 행복만 찾다가는 벼락거지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클로징은 절박한 배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